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책 제목이 라마찬드란 박사의 두뇌 실험실이에요. 여기는 다 이름들이 대단하네요. 무서워. 너무 두꺼워 보여요. 두꺼운데 굉장히 사실 이게 좀 갱지 같은 걸로 만들어갖고 종이가 두꺼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페이지가 500이 넘긴 하네요. 근데 진짜 술술 읽힙니다. 그리고 원제랑 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팬텀스 인 더 브레인 해갖고 원래 두뇌 속의 유령인데 두뇌 실험실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제가 갖고 있는 책은 바다 출판사에서 나왔네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추천을 하는 이유는 이거 굉장히 쉬워요. 사실 이 앞에 거 뭐였죠 제목이? 과학에서 신으로요. 그 책은 되게 좀 망쳤어요. 어렵다기보다는 좀 그러니까 좀 심오하다면 얘는 굉장히 겸손하게 풀어내요. 그래서 의지를 잘 몰라. 저도 이제 나름의 생각들이 있고 누구나 생각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어떻게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사람이 종교에 빠지는지, 우리의 이성은 어떻게 작용하며 얼마나 믿을 만한지. 뭐 예를 들면 또 빛을 신비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빛을 봐. 근데 빛에 대한 인식은 다 달라. 그게 왜 그런지, 그게 왜 다르게 행동하고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이걸 막 결론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사람이 종교에 빠지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게 실제일 수도 있고 혹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고 사실 제가 그 우주론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처음에 그 도서관에서 뭐 책 없나 이렇게 슬렁슬렁 보다가 뇌과학에 관한 책들을 몇 개를 보고서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되게 쉽고 재밌는데 너무 재밌으니까 이거 진짜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이분이 라마찬드란이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실험들을 해요. 이제 상담 온 분들이랑 같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해보고 싶은 거야. 실험을 막. 그렇지. 사람을 대상으로. 근데 그걸 못해서 좀 아쉽고 다음 생에 없지. 한다면 꼭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저는 가볍게 그냥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읽어드리려고 해요. 자, 근데 이 책 잠깐 소개를 하자면 뉴스위크가 가장 주목해야 할 21세기 100인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한 세계적인 신경과학자가 라마찬드란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출간 첫 해인 98년 이코노미스트가 올해의 책으로 선정했고 그 이후에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추천사를 올리버 섹스가 썼어요. 그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신경장애 환자들의 임상 사례를 문학으로 승화시키며 두뇌에 관한 현대의학의 이해를 바꾼 신경 정신학자. 저는 무슨 책을 봤냐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고 하는 책만 봤는데 그 유명하죠. 그 외에 다른 책들도 요즘 많이 나왔나 봐요. 아무튼 그렇고요. 이 저자의 말을 좀 인용을 먼저 할게요. 23페이지에 비록 200여 년에 걸친 연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의식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포괄적인 질문뿐 아니라 인간 마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우리는 어떻게 얼굴을 인지하는가? 우리는 왜 우는가? 우리는 왜 웃는가? 우리는 왜 꿈을 꾸는가? 우리는 왜 음악이나 미술을 즐기는가? 자, 우리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질 수 있다. 나는 누군가? 사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 마음은 전적으로 내 두뇌의 신경세포에서 발생하는 건가? 만일 그렇다면 자유의지에 관한 여지가 남아있긴 한가? 사실 우리가 되게 다루고 싶은 주제들이잖아요. 신경과학의 매혹적인 이유는 두뇌가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같이 이런 질문들이 갖는 순환적인 성격 때문에 매혹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를 좀 읽어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유명한 신경생리학자가 그쵸. 일종의 신경과학자가 흥미로운 실험 현상들이나 이런 걸 좀 대중들이 알기 쉽게 풀어서 쓴 그런 책인가요? 그렇죠. 우리 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썼어요. 쉽게 썼고 분량이 많을 뿐이야. 네. 500페이지. 쉽고 길게 썼을 뿐이야. 수학의 정석을 우리가 서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뇌 속의 유령들이라고 하는 파트에 있습니다. 그는 사춘기 초엽 이후부터 식두엽 간지를 앓고 있었다. 신이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무렵부터였다. 그의 종교적 경험과 식두엽에서 일어난 뇌졸중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또 다른 사례입니다. 한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오토바이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환상 팔이 움직이는 감각을 생생하게 느낀다. 없어진 팔을 허공에 흔들 수도 있고 사물을 만질 수도 있고 심지어 팔을 뻗어서 커피잔을 움켜쥘 수도 있다. 자, 이게 뒷부분이 굉장히 재밌게 나와요. 한 간호사의 경우 시야에 커다란 맹점이 생겼다. 자, 여러분 다 맹점이 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우리 다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눈마다.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시커멓게 딱 구멍이 뚫려있는 것처럼 인식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채운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뇌 안에서 그거를 채우고 있어요. 보정을 하는 보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
그거를 어디까지 보정하는지 이분이 이제 실험을 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스트라이프 무늬를 두고 거기다 맹점을 위치시켰을 때 스트라이프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 1, 2, 3, 4, 5, 6, 7, 8, 90이라는 수를 쓰고 한 4 정도에다가 맹점을 위치시켰을 때 4가 보이는지 아니면 그냥 흐릿한 회색점이 보이는지. 흐릿한 회색점이 보여요. 그렇죠. 이런 실험들. 재밌죠. 유명한 실험. 한 간호사의 경우 시야에 커다란 맹점이 생겼다. 그러나 경악스럽게도 그녀는 그 맹점 안에서 가끔 만화 주인공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앞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있는 동안에도 그녀는 벅스번이나 엘머 퍼드, 로드러너가 내 무릎 사이에 있는 것을 본다. 자, 한 학교 선생은 뇌졸중으로 몸의 왼쪽이 마비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왼팔이 마비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 번은 내가 침대에 놓여있는 그녀의 팔이 누구 것이냐고 묻자 그녀는 남동생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 변명을 하는 거예요. 허언증이라고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해버리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설명합니다. 그 모자를 그 안으로 착각한 남자랑 굉장히 유사한 내용 맞습니다. 예. 결국엔 신경과학에 대한 거니까. 필라델피아에 사는 한 사서는 다른 종류의 뇌졸중으로 웃음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웃음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고 말 그대로 그녀가 웃으면서 죽은 다음에나 멈추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서라는 젊은이가 있다. 아서는 자동차 사고를 당해 머리에 끔찍한 중상을 입었다. 사고 후에 그는 자신들의 부모들이 똑같이 생긴 복제인간으로 바뀌었다고 주장을 한다. 그들 얼굴을 알아볼 수는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고 친숙함을 전혀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 보니까 약간 최 사장 같은 분들이 집단으로 나오는구나. 단체로. 그러니까 초월적이고 뇌 일부가 문제가 생긴 분들이 친구가 만났네. 그렇지. 그러니까 뇌 신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약간 손상이 그렇죠. 분들. 그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면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 뇌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작동의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재밌는 거 몇 가지를 또 소개를 할까요? 두뇌 속에 이제 모듈들이 있고 특화된 모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 대화를 좀 할게요. 어떤 뇌졸중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파일럿이었거든요.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내가 비행기에 묻었다.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어떤 종류의 비행기를 몰았습니까? 그는 비행기의 이름을 말한 후 그 비행기는 당시 지구상에서 인간이 만든 물건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이었다고 대답했다. 얼마나 빨랐는지 말해줬고 제트 엔진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것임을 덧붙였다. 그때 갑자기 내가 그에게 물었다. 좋습니다, 빌. 그런데 100에서 7을 빼보시겠습니까? 100 빼기 7은 무엇입니까? 100 빼기 7이라고요? 네, 100 빼기 7이라. 그러니까 100에서 7을 빼보라는 거군요. 100 빼기 7이라. 96? 아닙니다. 못 푸는 거예요, 지금. 비행기 조종사는 엘리트인데. 다른 것을 해보죠. 17 빼기 3은 무엇입니까? 17 빼기 3이라 사실 나는 이런 것을 그리 잘하지 못해요. 빌, 답은 17보다 더 큰 수일까요? 아니면 더 작은 수일까요? 물론 작은 숫자죠. 빼기가 무엇인지 안다는 듯이 대답을 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17 빼기 3은 무엇이지요? 12인가요? 왜 그래? 뇌졸중 이후로. 나는 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수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의 본성을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물론 수에 관한 질문은 피타고라스로 거슬러 올라간 오래되고 심오한 문제인데 아무튼 무한이 무엇입니까?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수입니다. 그럼 100이라고 97 중에서 어느 것이 큰 수입니까? 100일입니다. 즉각 대답했대요. 왜죠? 자릿수가 더 많으니까요. 자릿수가 많으면 크다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17 빼기 3 같은 거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거를 계산하는 모듈이 따로 있고 그 부분이 고장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 조금. 뇌 속에 계산 모듈은 따로 있고 그게 고장나면 딴 건 다 정상인데 그것만 못하는 거예요. 그 수만. 컴퓨터 연산 장치를 그러니까 이런 거네. 계산기가 있는데 계산기의 특정 루트 버튼이 고장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루트가 안 먹어. 그 계산을 못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는 됐는데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 맞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고 이제 쭉 설명을 하게 돼요. 또 재밌는 거. 우리 저희 19금 방송 아니죠? 좋아. 19금 방송? 해봐.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19일의 금요일 방송. 네네. 해보겠습니다. 19금 방송. 이제 뇌에서 자극을 받으면 실제로 뇌에서 그때 반짝반짝하면서 자극이 인식되는 부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뇌 지도가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손가락을 쿡 하고 찔러. 그때 내 뇌에서 어디가 활성화되는지를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스캔을 하는 거죠. 이제 손바닥을 찔러보고 팔을 찔러보고 그럴 때 뇌에서 어느 부분이 반짝반짝 하는지를 보면 감각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도를 보면은 괴상하게 생겼는데 얼굴이 엄청나게 큽니다. 손도 무지하게 커요.
그러니까 손은 굉장히 예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은 그러니까 이 손가락 뇌에서 뇌에서 얼굴 표정, 그러니까 근육과 관련된 영역이 굉장히 그렇죠, 넓다. 크죠. 그러니까 그 뇌에서 반응하는 거 비례대로 인간의 모습을 재구성하면 그렇죠. 그러면 손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에 대한 감각은 말하자면 예민하다고 봐도 될 것 같고 손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뇌의 많은 부분이 처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진화했겠죠. 그런데 이 지도가 어떻게 되냐면 몸통과 발이 있고 그 옆에 성기가 있어요. 이렇게 지도가 성기의 자극을 받으면 반짝반짝하는 뇌에서 반짝반짝하는 부분이 발이 자극을 받았을 때 반짝반짝하는 부위에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푸페티시를 설명을 합니다. 푸페티시가 뭐죠, 근데? 설명을 먼저. 푸페티시?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 이름인가요? 그럼 더 이상해. 설명해야지. 페티시즘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부위라던가, 아니면 뭐. 물건 이런 거에 이제 성애를 느끼시는. 네. 예. 근데, 이 환자를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 환자는, 뭔가 손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디 손상인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손가락이 잘려서 사라졌다. 라고 하면은 원래 예를 들면 왼손이 잘렸다고 할게요. 그럼 왼손으로 들어오는 자극이 원래 자극돼야 되는 뇌 부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이 비어버리잖아요. 그죠? 이제 손이 잘리면 더 이상 정보가 안 들어가니까 이제 그 부분을 리매핑을 합니다. 매핑을 딴 거로 바꿔요. 예를 들면 오른쪽 허벅지를 찌르면 원래 왼손이 자극되던 부위가 반짝반짝하도록 새로 회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가시나요? 그게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고 해요, 실제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네요. 뇌에서 쓸모가 없어진 부분이잖아. 그 네, 부분이. 빈 그러니까 부분이죠. 이거를 재활용하라는 거네. 그치. 그치? 다른 그쵸. 부위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거야, 이렇게 회로를. 되게 재밌는 게 그러면 왼손이 없어졌어요. 근데 왼손 바닥이 간지러워. 말도 안 되지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왼손은 없지만 왼손에 해당하는 뇌의 부위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간지러움을 느끼는 것도 사실 뇌잖아요. 그렇지요. 걔가 긁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그게 오른발이랑 연결이 돼 있다. 그럼 오른발을 긁으면 왼손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네네. 그 당사자는? 네. 근데 그게 이제 환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환상이 아니지, 그거. 환상이 아니지. 왜냐면 뇌가 느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19금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네. 예. 하루는 보스턴에 사는 젊은 여성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녀가 말했다. 라마찬드란 박사님, 나는 베스 이스라엘 병원에 근무하는 대학원 학생이며 몇 년 동안 파킨슨병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환상사지를 공부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환상사지가 그거예요. 손이 없는데 있다고 느끼는 거. 환상. 잘 됐군요. 이 주제는 너무나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지요.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말해주시겠습니까? 작년에 나는 삼촌의 농장에서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무릎 아래 왼쪽 다리를 잃었고 그 후로 환상 사지를 겪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논문을 읽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게 되었기에 감사 전화 드린 겁니다. 침을 한번 삼킨 다음에 그녀가 말을 이었다. 절단 수술 이후에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일이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섹스를 할 때마다 환상 발에서 이상한 감각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너무도 괴상한 일이어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뇌에 대한 박사님의 도표를 보면 발이 성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자, 발이 성기 옆에 있음을 상기를 합시다. 뇌에서 자극되는 부위가. 만일 누군가가 우리 다 몸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렇죠. 뇌에서. 예. 신기하게 모든 사람이 다 발 옆에 성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군가 다리를 상실하고 성기의 자극을 받는다면 환상 다리의 감각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죠? 바로 옆이니까. 성기 영역에서 오는 입력이 사라진 발 영역으로 이게 스며들어가는 거죠. 침투해가서.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 다음날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에는 아칸소에 사는 기술자였다. 라마찬드란 박사님이십니까? 네. 신문에서 박사님의 연구에 대해 읽었습니다. 정말 흥미롭더군요. 나는 2달 전 무릎 아래에 다리를 잃었는데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무엇이지요? 약간 창피한 일입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 대학원 여학생과 달리 이 기술자는 팽필드의 지도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그 뇌 지도는 모르고 있었대요. 박사님, 매번 성행위를 할 때마다 환상 발에서 감각을 느낍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주치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한 가지 가능성은 두뇌의 신체 지도에서 성기가 발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대답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웃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박사님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내 발에서 오르가즘을 느낍니다. 예전보다 훨씬 강하게요. 이제는 예전처럼 성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발이 오르가즘 느낀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진짜. 근데 상상이 안 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근데 내 다리가 없는데. 네. 그래서 이
그 관계를 할 때 네. 발에서 느낀다고? 발에서 오르가즘을 느낀대요. 없는 발에서. 없는 발인데 없는 발인데 이게 나한테는 발처럼 느껴진다. 네. 발에서 감각이 전해오는 것처럼 강하게 더. 그 베르나르 베르베를 그 뇌라고 하는 책 맞나요? 그 베르나르 베르 맞나? 그것도 봐도 이제 뇌에다가 전극을 갖다 꽂고 쾌락 중추에다가 딱 자극을 가하면 팍 하고 이제 쾌락이 퍼지잖아요. 뭐 마약하는 건 비슷하지. 그렇지. 그것처럼 그런가 봐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환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꾸며내지 않는다. 이야기 좀 오늘 최 사장 집에 가서 막 발 만지는 거 아니야? 보통 만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그런데 이제 라마찬드라는 좀 천재적인 것 같아요. 이는 나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풋 패티시의 기초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했다. 여자분들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이제 남성 커뮤니티 같은 데 있다 보면은 남자들 중에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닌데 되게 많은 남자들이 스타킹 신은 여자 발을 보면 굉장히 거기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남성 커뮤니티에 있다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남성 커뮤니티에 제가 섞여 있기 때문이죠. 이건 말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 아니 뭐 까놓고 말해서 뭐 그냥 자기 얘기라고 해도 돼. SLR 클럽에 아니 저는 없습니다. SLR 클럽. 거기 보면은 가끔씩 막 발 보면 학학 막 이렇게 리플을 다는데 그냥 왜 그러지? 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발을 볼 때 성기에 자극이 가는 거겠죠. 그럴 수 근데 있다. 그거는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시각적인 걸로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그렇게 보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나 지금 좀 한 게 아까 독실이가 내 발을 자꾸 보는 것 같더라고. 슬프다. 죄송합니다. 예. 그치. 근데 아까 저희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것 같은 게 거기서의 발이라는 거는 내 발에 대한 감각이 내 성기에 대한 감각과 비슷하게 있다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근데 왜 타인의 발을 보면은 느끼는 건 어려울 수 있다. 그게 뭐 과학적으로 아직 설명 안 됐을 텐데. 타인이 자기의 성기를 어루만지는 걸 우리가 봐도 우리도 흥분할 수 있잖아요. 비슷한 거 아닐까요? 어쨌든 연관이 있을 수 있다. 타인이 막 목을 긁어. 그럼 나도 좀 목이 간지러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 근데 그거 억지스러울 수도 있겠다.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풋 패티시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은 프로이트가 했대요. 그래서 발이 성기 모양을 닮았다. 얘는 다 성기 모양 닮았대. 프로이트 장난 아니잖아요. 그치. 세상을 설명했어. 그런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 몸에서 돌출되어 있는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은가? 손 패티시나 코 패티시는 왜 없겠는가? 없어요? 모르겠네. 근데 또 은근히 이거는 이제 남자 커뮤니티에 있는 여자들이 하는 말인데 이거는 패티시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여자들 중에 남자의 되게 하얗고 고운 손을 보면 되게 섹시하다고 하는 여자들이 꽤 많았던 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네. 저는 씻는다고 여자처럼 되게 하늘고 하얀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두꺼비 손이라서 안 되지만 그런 상상을 저는 가늘어요. 사실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야한 얘기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그래요? 그런다고 하던데 그런 얘기 여자들끼리 한대요. 뭐 하얗고 가는 손을 보면 그거로 자기를 뭐 이렇게 어루만지는 상상을 하면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전부 다 철저하게 그 SLR 클럽에서 정보를 너 이런 책 그러면 클럽이 아니야. 극과 극을 다녀. 이런 책도 읽고 저런 건데도 가고 밖에 안 나가다 보니까. 그렇군요. 또 뭐 재밌는 거 이번에는 환상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없어 실제로. 근데 있다고 느껴. 네. 자, 만일 내가 존에게 컵을 집으라고 해서 손을 뻗게 한 다음 그의 환상손이 컵을 만지기 전에 컵을 뒤로 확 치워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장난치냐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손이 있다고 느껴요. 그치, 자기는 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물론 없는 없어. 건 알아요. 자기도 없는 건 알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거 어떡하냐 이거야. 그래서 걔가 컵을 집으라고 하면 자기가 이렇게 손은 없지만 팔을 내밉니다. 자기가 집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컵을 뒤로 확 뺀다는 거야. 라마찬드라니.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이 이제 가설을 세워요. 환상팔은 만화 주인공의 고무팔처럼 고무 쭉 늘어날까? 아니면 정상적인 팔 길이 정도에서 멈출까? 그러면은 그것을 잡을 수 없도록 하려면 얼마나 멀리 컵을 치워야 되나? 달을 잡을 수 있을까? 창의적이죠, 이 사람. 창의적이네. 실험을 해요. 그래서 나는 앞에 컵을 놓고 존에게 그것을 집어보라고 했다. 그리고 그가 손을 뻗는다고 말할 때 컵을 획 치워버렸다. 그러지 마세요. 그가 비명을 질렀다. 어떻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당신이 컵을 치웠을 때 내 손가락이 컵 손잡이에 걸려 있었어요. 정말 아픕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통스럽게 비명을 내질렀고 손가락이 환상인 거 이 사람도 알아요. 알고 있지만 고통은 실제로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게 뭐 우리가 배우기로는 통각이 있고 통각이 자극당해야 뭐 이렇게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고통까지도 뇌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저도 이제 섣불리 연결하진 않겠지만 뭐 명상 뭐 그런 거를 극한으로 도달하면 고통까지도 차단되고 뭐 이런 얘기하고 불 위에 올라가도 뜨거움을 못 느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런 거 보면 좀 시사하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내면의 컨트롤이 극대화된다면 네네. 이런 기능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김주인이 갑자기 새롭게 보이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인 좀 얘기를 하면은 네. 근데 그 라마찬드란 박사가 아까 전에 서문 우리 독실에 읽어주셨는데 네.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래도 이제 해결하기 힘들다는 거죠. 의식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경험적 자료들을 계속 쌓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통찰이 없다고요? 아니 통찰보다는 다른 거 잘못된 길을 자꾸 의식과 연결시키려고 했던 건 아닌가라는 거죠. 감각 아니면 뇌의 기능.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패러다임이나 전제 자체는 이미 모든 의식이라는 것 자체를 뇌에서 기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뇌가 아무리 손상되고 환지통을 느끼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비정상적인 것이 가능하더라도 그 사람한테서 사라지지 않는 건 뭐냐면은 내적 세계잖아요. 의식이라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의식을 탐구하기 위해서 이거 같아요. 증기기관차가 고장나고 증기기관차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자꾸만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증기를 자꾸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접근 방식이 잘못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빛이라고 하는 의식은 네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고통이 없고 감각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난 오히려 거꾸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최 사장 쪽이 연기를 보고 이쪽이 증기기관차 원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사실은 물질에서 뇌에서부터 모든 의식이 발현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발현됐다는 사실 굉장히 강한 주장이고요. 그 쟁점이 되는 주장이고 일단은 그 합의까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주장은 그 물질 현상에서 독립해서 일어나는 거는 그것까지는 근데 우리 이거에 대해서 독실이랑 우리 토론한 게 있었는데 근데 의식을 해야겠다. 의식은 왜냐면 물질로 설명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토론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런 것 같아요. 철저하게 뇌가 있어서 이런 게 일어난다 이런 라기보다는 일단 예를 들면 손이 없다는 사람이 손이 간지럽대 혹은 아프대 라고 이야기할 때 뇌 안에서 실제 고통을 느끼는 중추가 그러니까 뇌의 고통 중추가 활성화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냥. 그렇지. 근데 뇌가 그러니까 뇌를 정말로 탐구하는 사람. 그렇죠, 뇌를 탐구하는 거죠. 2개 정도만 더 해도 될까요? 오케이. 이거 지난번에 한번 했었던 건데 이게 너무 좋아서 네. 종교적 경험에 대해서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인가? 자,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폴과 같은 환자들이 종교적 경험을 왜 하는가? 4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정말로 신이 이 사람을 찾은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고 치자. 누가 신의 무한한 지혜에 의문을 제기할 것인가? 근데 이거는 경험적 근거를 통해 증명되거나 배제될 수 없다. 이건 과학적 사실로, 그러니까 방법론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죠. 2번째 가능성은 이들 환자들이 마치 가마솥이 끓는 듯한 온갖 기이하고 불가해한 감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종교적 평온함에 고요한 물에 몸을 담그는 거다. 그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 실제로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뭐 그 윌슨 맞나? 그지. 그것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고 또 이 3번째 설명은 이제 뇌의 변연계의 발작으로 봐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말은 어렵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나 사건을 보고 목소리나 소음을 듣는 두뇌의 감각 영역은 감정 중추와 보다 밀접하게 연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단지 특출난 것들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과 사건들이 다 심오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그 결과 환자는 한 줌의 모래 속에서 우주를 보게 되며 손 안에 무한을 쥐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너바나의 해변으로 치는 보편의 파도를 타고 종교적 황홀경의 바다 위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도 이분은 이제 그냥 이렇게까지만 설명해요. 변연계의 발작이다. 라고만 얘기하지.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정확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 그렇죠, 그럼요. 근데 경험적 자료로 쌓여있다는 거지. 그렇죠, 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 빛을 연결한다든가 뭐 종교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분이 여기서 딱 끝냅니다. 하나만 더 흥미있는 거 할게요. 서번트 신드롬들 그 굿닥터 해갖고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는데 주원이 연기한 거 있잖아요. 굿닥터라고 하는 드라마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저는 그거 뭐
코미디 프로에서 그 뚝딱 더 흉내낸 걸 봤었는데, 그러니까 좀 말도 어눌하고 뭐 해야 됩니다. 이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폐아라고 얘기하는 자폐증. 근데 그 중에 이제 천재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서번트 신드롬이 있거든요. 거기 이런 게 재밌어서 서번트는 정신적 능력이나 일반 지능이 매우 낮지만 일부 대단히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가령 IQ가 50 이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거의 할 수 없지만 8자리의 소수를 쉽게 생각해내는 사람이 있고 이는 가장 뛰어난 수학자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소수 8자리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건 못해요. 그냥 못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기억력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컴퓨터로 계산해도 훨씬 오래 걸리는 몇 분 이상 걸리는 것들을 그냥 아는 거고. 어느 서번트는 몇 초 사이에 6자리 수의 세제곱근을 찾아내고 혹은 838만 8628의 24승을 곱해가지고 140-737-488-355-328을 계산을 합니다. 몇 분 만에. 몇 초 사이에서 몇 분 만에. 이거 예전에 다른 책에서도 봤었었는데 이 서번트 신드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냈어요. 근데 걔가 대답을 안 해. 한 번은 1시간 반 있다 대답을 툭 했대요. 그 다음엔 두 번째 더 어려운 걸 딱 물어봤어. 그거에 제곱을 했어. 근데 대답을 안 하고 한 달 정도 지나더니 갑자기 또 한 달 동안 막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툭 하고 대답을 한 거야. 넌 어떻게 그걸 알아냈니? 갑자기 떠올라요. 뇌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거기 모자를 안으로 착각한 남자에서도 그게 거기서 그 사람 보잖아요. 네. 그 수가 막 써 있고 그 소수가 보인다는 거야. 그렇지. 그냥 보는 거지. 어떤 소녀는 시계를 보지 않고 현재 시간을 초까지 정확히 말할 수 있고 잠을 자면서도. 진짜로? 그의 머릿속 시계는 굉장히 정확하고 또 다른 사람은 3, 4m 떨어진 지점에서 사물의 정확한 너비를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잖아 싶잖아요. 3, 4m 떨어진 점에서 저거 너비가 얼마나 돼? 하면 걔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 바위는 정확히 90.804cm 크기예요. 이게 맞다는 거. 그녀의 말은 정확하다. 그런데 그런데 보통은 서번트들은 창의성이 결여됐대요. 이거 이제 재밌으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몇 개의 단어와 생각을 굴려서 어리석게 일을 극단으로 몰고 가거나 무엇을 지나치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도발적인 은유 하나를 만들어봐라. 뭘 지나치게 하는 거를? 네, 어리석게 일을 괜히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짓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거, 혹은 뭔가 이게 지나치게 하는 거를 나타내는 도발적인 은유를 만들어봐라. 도발적인 은유? 우리가 만들어보라고 하면 삽질 이런 거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걸 말로 이제 은유를 들어야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요. 이게 창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힘들고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고 서번트들이 거의 이게 없대요. 보통은 창의성이 그대로 막 칼같이 계산하고 그리고 이런 거는 가능한데 절대음감은 안 되겠다. 컴퓨터나 계산기 같은 기능은 굉장히 뛰어난데 이걸 갖다가 좀 창의적으로 뭔가 응용을 한다거나 뭔가 새로운 거를 연합시킨다거나 이건 힘들다. 네. 그런데 셰익스피어는 단 하나의 문장에 그러한 의도를 5개나 집어넣었음을 지적해 주었다 해서 이렇게 나온대요. 정제한 금에 도금을 하거나 백합에 색칠을 하거나 제비꽃에 향수를 뿌리거나 얼음을 매끄럽게 만들거나 무지개에 또 하나의 색조를 더하는 것은 낭비이고 어리석은 과도함이다. 잘 썼다. 대박이죠. 무슨 말이야 지금? 이게 지금 셰익스피어의 구절이야? 한 거 안에 그냥 5개를 집어넣었잖아요. 정제한 금에 도금하기, 백합에 색칠하기, 제비꽃에 향수 뿌리기, 최 사장한테 미스터리 얘기하기. 과도하다. 충분해. 얼음을 매끄럽게 만들기, 무지개에 색 하나 더하기. 이런 것들. 근데 셰익스피어 자체가 실존 인물인지 의심스러운 사람 아니야? 그래요? 실존 인물이야. 정말? 밝혀졌어? 좀 의심스러운데?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책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소개의 책이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 이거 재밌겠다. 우리 뇌에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구나. 싶은 이게 보니까 책으로서. 500페이지를 다 안 읽어도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부담 없이. 그냥 그러면. 책을 좀 한 2페이지만 읽어도 되겠네. 그리고 심지어 정말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보통 도서관에서 읽고 마는데 이거는 사야겠다 생각해서 샀고 이걸 읽으면서 진짜나 뇌과학자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책이라서 여러분도 우리 지대너비아 내에서 굉장히 그 의식에 관한 것들을 많이 다루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것도 뭐 굳이 사지 마시고요. 이거 읽으시면 저희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의식을 다룬다든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이 따라오기에 좋을 것 같다고 그렇군요. 생각해서 추천했습니다. 비판. 비판할 거는 제
평점은 이 책은 한번 사볼만 하다. 사볼만 한데. 오, 왜냐면 좋다. 시간도 없고. 근데 이게 다 안 읽어도 돼 보니까. 시간 날 때 조금씩 보면 재밌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화장실에서 읽기 좋은 책. 김도인 어떻게 생각하시니? 저 재밌게 들었어요. 저는 재밌는데 가볍다. 아니 반대로 난 이게 그 두뇌 실험실도 마찬가지고 아까 전에 모자 그 얘기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신기하고 재미있는 사례들을 모아놓은 거는 너무 많아서 근데 이것보다는 나는 더 정말 내가 정말 궁금한 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의식 자체가 너무 궁금한데 의식 자체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다 아쉬웠어요. 그런 저도 이제 최종 평을 하자면 그게 되게 맞는 말인데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좋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더 이상 의식을 말하지 않고 이분은 겸손하게 이야기하기로 그러니까 모든 과학자들 모든 의사들이 지금 다 얘기해요. 우린 여전히 의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럼 겸손하기보다는 겸손을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왜 예전에 왜 그 고전을 가리키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에는 복사본이 많지가 않았어요. 네. 그 교재 자체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자기 권위 있던 거야. 그러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난 그 객관적 자료를 갖고 있는 것 자체에서부터 겸손하지 않은 거야. 이거를 가지고서 너희들은 안 갖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축적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자기 주제 이상은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겸손한 거죠. 일반 사람들은 더 뭘 보고 싶은 거냐면은 정말로 보고 싶은 거는 이거 너무 주관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 나. 아니 근데 정말 이해는 가고 예. 이게 쟁점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알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르니까. 그렇구나. 근데 선생님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연결을 하기를 바란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자신이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의식은 이런 건 것 같아라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기 좀 힘든 게 아닌가. 사실 근데 저도 이제 지금 비판을 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인간에 대한 한계를 넓혀주는 면에서는 사실은 요거 전에 저는 이건 못 읽고 아까 전에 두뇌 모자를 안으로 착각한 남자를 읽었으니까 그때 사실은 놀라웠어요. 읽으면서 인간이 이런 거구나를 우리한테 알려줘서 사실 좋긴 했었어.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가볍게 읽어보시면 화장실에 비치해 놓으시고 이제 조금씩 읽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발에서 흥분하시거나 그런 이런 분들 읽으시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냥 뇌의 연결이 약간 삐딱하게 돼 있는 것 뿐이었어요. 그게 우리에도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세 번째 그 무슨 손가락이라고 하죠? 중지? 뻑큐? 이 손가락을 움직이면은 보통 넷째가 같이 딸려가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신경에 말하자면 간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얘만 하고 싶은데 옆에 거가 막 따라가. 야, 나는 안 따라가는데? 그거는 따라가죠 지금. 그만해.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 이런 식으로 신경의 간섭이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네. 알겠습니다. 재밌었네요. 즐거웠습니다. 그럼 요거 지대북 2부 마치고 3부도 저희가 잘 준비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책 한번 잘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